22대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짚어보죠.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수도권을 또 방문했네요. 계속해서 수도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의석수가 가장 많죠.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하면 122석이나 되고 그다음에 또 4년 전 총선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상당수의 의석을 탈환을 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현재는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성남 현장에서 그 공약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5세 이하 그 국가 책임 보육에 관한 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5세부터 무상 보육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3세, 4세까지 이걸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그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이죠. 그리고 이제 그 늘봄학교의 하교 시간을 그 부모님들의 퇴근 시간 이후까지로 연장을 해서 그 올해 2학기부터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육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런 공약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특히나 그 30대, 40대의 표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 표심 공약.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 아마 수도권 표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유세 현장에 나서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발표한 뭐 보육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격렬하게 찬성하는 부분이죠. 당연히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역할이 정부 여당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물론 그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 때늦은 감이 굉장히 있지 않나. 그리고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을 진정성 있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작년에만 해도 세수가 부족한 게 56조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자 감세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과연 어떠한 예산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생 토론을 거치면서 사실상 뭐 1,000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드린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과연 이 모든 예산, 세금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부터 먼저 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이 선결조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좀 많은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나라는 의문부를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책마다 나오는 게 세수 확보, 재정 확보가 되느냐 이 부분이죠. 일단 저출생 공약 관련해서는요. 야당도 이것은 한 목소리로 빨리 하자, 같이 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재원이 부족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다른 사업을 양보해서라도 이것은 최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대승적으로 동참해야 될 일이지 그 재원에 관해서 뭔가 시비를 하는 것은 글쎄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할 때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에 관해서는요.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 관련해서 뭐 1,000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민간 투자로 하는 겁니다. 정부 재정을 무슨 1,000조를 투입한다는 것은 전혀 팩트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 5세 이하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뭐 세출 구조 조정도 할 거고 또 세수 자연 증가분도 활용할 거고 다양한 방면에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 정부 여당의 실행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여당 수도권을 비롯한 접전 지역의 후보들은 아무래도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얘기한 것도 있고 내각의 좀 개편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는. 일단은요. 그 국정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네. 그 정부 여당이 그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 운전자이고 여당은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또는 뭐 여기가 급커브 구간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그 지점마다 안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당은 이 내비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호소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야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동차를 국정으로 보면은 이 자동차가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의 태도는 뭔가 자동차의 시동을 꺼버리겠다. 내지는 뭐 차키를 뽑아서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격함이 엿보입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야당이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 내비게이션에 뭔가 지도에 오류가 있으니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든가 혹은 뭐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자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200석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뭐 차키를 뽑아서 던져버리겠다는 식의 태도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목적지는 우리 국민의 민생인데 자동차가 가다가 서면은 민생이라고 하는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야당은 그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짤 것인가에 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즉 사과나 개편은 역시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다. 잘 듣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왜 자꾸 탄핵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동차를 못 가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에서 탄핵을 주된 이슈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것도 국민의 여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자동차의 비유를 하셨는데 실제 자동차가 문제가 있다면 내비게이션 문제를만 생각할 게 아니죠. 운전사를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여당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종섭 대사의 경우에는 사퇴를 통해서 일종의 이종섭 대사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인식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종섭 대사는 사퇴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죠.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신범철 전 차관이라든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총선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전히 공천장을 들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단순히 사퇴만으로 끝나는 게 온당한 것인지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섭 대사, 전 대사죠 이제. 전 대사의 문제를 이렇게 끝나면 결과적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종섭 대사는 여당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귀국도 했고 네. 여당의 건의가 있었고 사퇴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충실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따르고 있는 거고 물론 뭐 내비게이션에서 여기가 급커브 구간입니다라고 하면은 왜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또 급브레이크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승객들이 그만큼 또 이렇게 기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이종섭 대사 건은 어쨌든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민생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국정을 어떻게 살펴나갈 것인가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야당도 정책과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 비판 이런 거는 당장 하기에는 좋습니다만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연속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민생을 살필 대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야당도 머리를 맞대는 좀 건전한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도 결국은 전체 정치 과정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론 듣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지금 수도권 후보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많은 실제로 필드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말들에 대해서 좀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 주된 내용이 대통령의 사과라든가 대통령실의 개각, 그다음 전면 쇄신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불거졌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대통령실은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 얘기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정책 얘기도 많이 하고 싶죠. 그런데 정권 심판론이 너무나 비등한 상황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이슈가 모두 정권 심판론에 포섭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민주당만의 책임이겠습니까? 만약에 정부 여당이 진심 어린 대통령의 사죄라든가 그간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총선이 단순히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민생과 정책을 논하는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하면 좀 문제 빨리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대통령께서 물론 뭐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후보들은요. 그 후보를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정을 어떻게 책임성 있고 응답성 있게 여당의 일원으로서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제 내비게이션에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여당이 안정 의석을 갖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정확하게 따라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뭐 내비게이션을 끈다거나 그런 일이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야당이 정말로 무슨 탄핵을 운운하게 되는 200석을 가져간다든가,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이것은 200석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랬을 때는 정말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정이라고 하는 그 민생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점을 둔 국정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서 그 운전자 내리게 하고 차 키는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안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하려면은 결국엔 내비게이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0석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인천 개항을 해서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면서 200석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읍소작전을 벌이는 여당에 대해서 속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총선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이 짧은 기간 안에도 수차례까지 요동쳤던 게 과거 총선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런 추세만을 가지고 너무 낙관론을 펼치기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총선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민주당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는 200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을 하겠다 그런 의도보다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전체적으로 20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0석이라는 일종의 정치 구호성, 상징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 실망하는 그런 분들이 탄핵에 대한 그 숫자인 200석에 대해서 가지는 상징성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온 숫자일 뿐이지 지금 민주당이 200석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마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수층의 경우에 포집이 되는 비율이 좀 낮을 가능성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세대별로 분류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세대별로 그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그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욱더 박빙 내지 뒤집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도 민주당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이 읍소작전을 시작한 겁니까? 그 읍소작전이라기보다는 좀 표현이 이게 좀 애매한데요. 네. 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균형 감각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4년 전에 전대미문의 실험을 해보셨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다 보니 전례 없이 한쪽 당에 18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몰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그 제약을 받지 않고 패스트트랙도 마음대로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뭘 했는지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 민생이 나아졌는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썼는가, 입법 권한을 약속대로 실천하는 자세로 사용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매우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4년을 돌아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은 국회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요. 남은 열흘 동안에 그 우리 국민들께서 위대한 균형 감각을 발동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 후보들, 여야 모두 이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 조금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피해가 없었는데 어떻게 사기 대출이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변호사시다 보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후보의 반박성 해명에 따르면 이것은 편법 대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러한 대출 방식에 대해서 조언 내지 그런 조력을 했다. 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사기성에 이를 수가 있나. 사기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여서 편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새마을금고를 속여서 대출받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편법 대출성이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는 거듭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쟁점화 삼고 양문석 후보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
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너무 쟁점화하는 거 아닌가? 양문석 후보가 당연히 사퇴해야죠. 이것은 민주당이요. 양문석 후보를 계속 두둔하고 지금처럼 뭐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당에서는 사실상 방관하다시피 하고 공천 취소를 안 하면은요. 국민들께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 자체도 보시지만은 이슈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를 이렇게 민주당이 뭐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방관하다시피 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민주당이 대단히 부정직하고 또다시 내로남불을 방관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후보가 왜 사퇴를 해야 되냐면요. 일단 최초의 해명부터가 매우 믿기가 어려워요. 본인은 그런 거액의 대출인 줄 몰랐고 11억 원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 이게 첫 번째 해명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을 건데 어떻게 그게 11억 원인 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법적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법적인 부분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양문석 후보가 그 딸의 사업자 서류를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이라면은 그것은 대출을 받은 순간으로 바로 사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 직원과 결탁을 해서 새마을금고에 어떤 대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 규정을 어겨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은 그것은 배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건데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규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여기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짧게 덧붙이면은 이 사안은 민주당 특유의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을 또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2018년에 양문석 후보가 바로 이 연합뉴스 TV의 뉴스 1번지에 출연을 해서 당시에 가계대출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딸은 사업자도 아니면서 새마을금고, 그것도 살지 않는 곳 멀리까지 가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은 겁니다. 우리 20대 중에 누가 11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 정도 말고는 잘 떠오르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정말 은행 문턱이 높고 2천만 원, 3천만 원 대출 받을 때도 아주 통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서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마을금고가 이제 1일부터 이제 현장에 검사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검사가 시작하면 민주당 내에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그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 양문석 후보의 그런 불법성, 대출 과정에서 그런 불법성이 보여지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양문석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보면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불법성을 가지고 인지하고 이러한 대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 삼는 것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 지금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세 분석이 조금씩 각 당마다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양당 모두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중에서 74에서 82, 민주당은 110곳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보다도 다 조금씩은 줄어든 숫자입니다. 좀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확실한 곳들 위주로 분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들면 진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듯이 선거는 끝까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들께 선택을 부탁드리고 호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석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주권자에 대한 오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것은 통계도 그러한 것이 한국갤럽이 이제 총선을 치르면은 항상 그 뒤에 사후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사후조사에 보면은 총선일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에 그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16대 때 50%, 17대 때 46%, 18대 때 53%, 19대 때 뭐 43%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늘 절반 정도의 유권자는 투표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그 후보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사전 투표일로부터 역산을 해도 그러면 지금 시점에 한창 후보자를 고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공보물도 이제 각 가정에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시점이 이제 유권자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그 시기가 되기도 전에 의석수를 예측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110곳.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안주하거나 안심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까지 가봐야
이런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10석이라고 하고 있지만 목표는 항상 제1당입니다. 150석 플러스 한 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민주당의 그런 상승 추세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국민 앞에 항상 겸손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선거 전략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방금 전에 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보수층이 제대로 포집되지 않은 경향 그리고 실제 투표 과정에서 장년층의 투표율이 높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5% 이내에서 결정되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의 경우에도 거의 한 4, 50석 정도가 그 정도 선에서 결정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그 부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을 질문 드릴게요. 샤이 보수는 있습니까? 샤이 보수도 있고 샤이 진보도 있겠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는 유권자층은 뭐 일정하게 그 어느 쪽 정치 성향이든 간에 다 존재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선거는 여론조사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고 각 유권자들께서 직접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는 그 행위로서 주권자의 선택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유권자들께서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가리지 말고 많이들 투표하셔서 그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선택을 특히나 앞으로 이 나라의 4년간의 미래를 고려한 그런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제 10일이 남은 총선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불거진 변수 중에 한 가지 의정 갈등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도 큰 변수로 보이는데 의정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모습 자체가 전혀 부정적인 면은 아니죠. 일단 대통령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민심이 조금씩이나마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국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보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정 갈등 벌써 한 달 넘게 진행된 거잖아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의교협과 대화를 시작한 지가 이제 일주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교협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을 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직접 또 의교협 측을 방문을 해서 대화의 물꼬를 텄는데 앞으로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은 대화를 해야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대화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영원히 평행선만을 달려서 그 파국을 빚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 되시는 거고 또 그 환자인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의료계도 그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그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현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대화를 주선하고 중재하고 또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2,000명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당에서는 이제 2,000명을 꼭 고집하는 것이 맞냐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화를 하면은 그 안건을 그러니까 주제를 제한해서 할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화의 장이 열리면은 그 어떤 대화의 의지의 성역 없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국 혁신당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일단 현 정부와의 한명성을 나타내는 데 주력을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1번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의 수임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단은 상관없다. 수임 아닌 것 같다. 정관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이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첫 번째 해명을 통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지금까지 크게 불거질 사안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지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의 이종근 변호사의 경우에
물론 전관예우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긴 하지만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검사의 역할을 수행을 했음을 이유로 해서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한다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경우를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종근 변호사는 본인이 검사로서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거를 수임으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 금액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을 두고 전관예우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아마 반복적으로 끝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백하게 전관예우죠. 단일 사건으로 22억 원을 성공보수도 아니고 착수금으로 가져다주는 의뢰인이 있다면요. 그런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그런 착수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법조계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과거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4년에 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를 한 사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때 5개월간 수임료 16억 원. 이 문제가 돼서 사퇴를 했는데요. 당시에 조국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 모르고 추천했던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더 문제다. 이것을 지금 조국혁신당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결국 박은정 후보 부부의 그 배우자의 초고액 수임, 전관예우가 문제될지 모르고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이 비례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